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지인이나 이웃에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전과범이 있다면, 물론 그걸 쉽게 알 수 없을 수도 있지만 만약 알게 됐다면 여러분이 무섭고 경계를 보이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런 살벌한 살인을 해놓고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분노가 치밀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하냐고요? 어쩌면 그들은 지금 여러분 곁에 있을 수도 있을 텐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24년 전인 1997년 7월 9일입니다. 전라남도 화순군에서 아주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죠. 이 화순읍에 위치한 설아 아파트에 살고 있던 5살 A양이 평소처럼 미술학원을 갔다가 집에 돌아오게 돼요.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자신을 반겨줘야 될, 문을 열어줘야 될 엄마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겁니다. 심지어 집안에는 3살 된 동생이 있었는데요. 아이가 칭얼거리는 소리마저 전혀 들리지 않고 고요했죠. 어쨌든 아이는 계속 초인종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분 뒤쯤 마침 근처를 지나가고 있던 A양의 이모가 너 무슨 일이야? 하고 이 상황을 알게 돼요. 뭔가 심상치 않았죠. 그리고 다급히 아이의 아빠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렇게 황급히 집에 도착한 아빠가 열쇠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아빠를 맞이한 건 피비린내 나는 죽음이었습니다. 집 안은 난장판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욕조에서 처참한 모습으로 아내가 사망해 있었고요. 그리고 둘째 딸의 시신도 거기서 발견되죠. 곧이어 경찰과 감식반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한눈에 봐도 이 아내의 시신 훼손 상태가 끔찍하다라는 걸 알아채요. 온몸 곳곳에 칼로 찔린 자상이 있었고요. 너무 심각해서 장기의 일부가 몸 밖으로 튀어나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3살이었던 둘째 딸은 욕조 속에 머리를 넣은 채 엎드린 자세로 발견이 되었는데 뭔가에 머리를 맞은 흔적은 있긴 했어요. 하지만 정확한 사인은 익사였죠. 그러니까 물에 빠져서 죽은 겁니다. 숨을 못 쉬어서요. 경찰이 여기서 약 10시간에 걸쳐서 현장 감식을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찾아낸 게 있어요. 약 30개의 지문과 함께 10점 정도의 족적을 찾아내요. 발바닥이 이제 신발 자국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실제 칼인데요. 부분 아주 심하게 찌그러진 30cm 정도가 되는 과도를 발견합니다. 자, 이 3가지를 가지고 감식을 해봤더니 지문, 이게 모두 가족들의 것이었어요. 의미가 없죠. 그리고 범행도구로 의심했던 이 과도, 이건 집에서 아내가 평소 자주 사용하던 물건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외부에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범인을 특정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족적은 달랐습니다. 족적은요, 몇 개가 이제 10개가 나왔죠. 근데 그걸 분석해 보니까 이게 4명의 것으로 확인됩니다. 4명. 범인이 1명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각각의 사이즈가 245에서 255 사이였습니다. 도대체 누가 모녀를 이렇게까지 잔혹하게 살해를 했을까요? 일단 보니까 이게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이 아파트에는 외부에서 침입을 한 흔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범인들이 들어오려고 했을 때 아내가 직접 문을 열어줬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이 아내 이 씨는 평소에도 경계심이 많아요. 그래서 낯선 사람이 초인종을 눌려도 문을 잘 열어주지 않는 성격입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평소 그녀와 알고 있는, 일면식이 있는 사이라고 추정할 수 있죠. 다시 족적 이야기를 해보면요. 이 발견된 4개의 서로 다른 족적, 이게 이 사건을 풀어나가는데 어쩌면 좀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사이즈가 245에서 255? 이게 성인이라고 보기에는 좀 작죠. 그렇다면 발이 좀 큰 여성들이었을까요? 경찰은 그 당시에 아내가 경계를 풀고 문을 열어줬다라는 점에서 프로파일러들을 데리고 분석을 했죠. 그리고 범인은 청소년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놀라운 사실까지 밝혀내는데, 이 범인들이 각각의 집안에서 첫째 혹은 외동일 거라는 아주 자세한 분석이었어요. 아니,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족적만 가지고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통계적인 이야기예요. 통계적으로 첫째들이 둘째들에 비해서 신발 치수가 평균보다 한 치수에서 반 치수가량 작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추측이 나와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첫째인데 제 동생보다 제가 반 치수, 저는 240이고 제 동생은 245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태아가 자궁문을 이제 벌리고 나오잖아요. 출산이 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태어나는 아이들은 둘째, 셋째보다 많은 어떤 힘을 소모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도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에요. 자, 어쨌든 거기까지 추측을 했고, 그 범행에 사용됐던 과도 기억하시죠? 그 과도로 봤을 때 칼날 부분이 굉장히 여러 군데 막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서 생긴 거냐? 아마도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찌르는 과정에서 이렇게 손상된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보면 과도예요. 그래서 잡기 편하게 손잡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방용 과도가 이 범행에서 쓰였을 때요, 보통 범인들이 긴장을 하면 손에 땀이 맺히잖아요. 그러면 칼이 손에서 미끄러질 수밖에 없다고 해요. 그 경우에 손에 창상이 남게 되는데, 이때 프로파일러들과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분명 범인은 손바닥에 상처를 입었을 거다라고요. 자, 그러면 여태까지의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피해자, 그러니까 범인은 이 피해자와 가까운 거리에 살거나 또는 평소에 얼굴을 알고 있는 17살에서 19살 되는 청소년들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 가정에서 첫째 혹은 외아들일 가능성이 크고요. 또한 범인 중 누군가는 손바닥에 상처가 있겠죠. 경찰이 이걸 토대로 주변 사람들을 탐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프로필과 아주 유사한 한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게 되냐면, 죽은 이 씨의 그 여동생이 경찰 조사에서 이런 말을 해요. 앞집에 살고 있는 김군, 얘 남학생이 하나 있는데 예전에 집에 여자친구를 데려와서 포르노를 즐겨보는 것 같더라. 근데 이웃들이 뭐라고 하든 막 소리를 크게 틀어놔서 불만을 가진 적이 있었다. 게다가 심지어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 둘이서 키스와 애무를 하면서 막 남의 눈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듯해 보였다라는 거죠. 그때 이제 경찰이 이 김군 좀 평범한 학생이 아닐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이 아이를 조사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느끼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바로 이 김군의 집을 찾아가게 돼요. 그리고 집안을 살펴보던 중에 이 현관에 있는 슬리퍼 밑창에서 혈흔을 발견합니다. 확인해보니 사건 현장의 혈흔과 일치했고요. 이 슬리퍼의 족적 역시 현장에서 발견된 것과 일치했죠. 그 당시 김군은요, 광주에 있는 할아버지 집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혹시 낌새를 알아채고 피해 있었던 건 아닐까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순으로 소환을 당했고요. 경찰이 김군한테 이렇게 말해요. 너 이제 수사에서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 확실한 증거가 우리한테 있다. 그러니까 자백하고 용서를 빌어라. 그렇게 수사가 시작된 지 10분째 김군이 서럽게 흐느끼면서 범행 일체를 털어놓습니다. 단독 범행이 아니었어요. 공범이 있었는데요. 범행을 함께 했던 최군, 최양, 윤양도 차례차례 검거됩니다. 제가 지금 이름을 호명하는 걸 보셨겠지만 2명의 남자아이와 2명의 여자아이였어요. 프로파일링을 했던 그 결과와 같이 주범이었던 김군과 최군은 둘 다 외아들이었습니다. 특히 최군의 손바닥에서는 상처가 발견됐고요. 무엇보다도 놀라웠던 건 이들 중 가장 어린 사람은 15살이고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도 고작 18살이었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아이들이 앞집 아줌마와 3살짜리 아기까지 살해하게 되는 범행 동기가 뭘까요? 동기가 너무 궁금합니다. 그게 너무 황당하게도 금품을 노리면서 이 범행이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7월 7일 오후였어요.
채군과 최양 그리고 윤양이 이 김군을 만나기 위해서 화순에 도착하게 돼요. 김군은 채군하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후배 사이인데 후배한테 야 한탕 할 때가 있다 내려와라 하고 제안을 했고 이때 채군이 여자친구 최양과 최양의 친구인 윤양까지 같이 데리고 화순으로 온 거였죠. 사실 네 사람 다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어요. 소위 얘기하는 불량 청소년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이 세 명의 친구가 와서 김군의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7월 8일부터 바로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이 아파트 일대를 돌면서 금품 갈취를 시도하게 되죠. 근데 생각만큼 일이 쉽게 풀리질 않아요. 아니 일단 주민들이 아무리 얘네들이 어리다 해도 모르는 애들한테 쉽게 문을 열어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대범하게 창문을 뜯어가지고 침입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집에 금품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사건 당일인 7월 9일입니다. 김군의 어머니가 야 애들 너무 오래 있는 거 아니냐 돌려보내라 하고 재촉해요. 그러니까 김군이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앞집 털자 하면서 앞집 침입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걸리는 게 있었죠? 김군과 앞집 아줌마는 안면이 있어요. 서로 얼굴을 알아요. 들키면 바로 신고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런 고민을 막 하고 있던 중에 후배였던 채군이 말합니다. 죽이면 되잖아. 이렇게 설득을 했고요. 옆에서 그걸 듣고 있던 최양과 윤양 역시 동조를 했고요. 이후에 애들이 그럼 어떻게 앞집 아줌마를 죽이지? 하고 대화를 나눴고요. 이때 김군이 평소 앞집에 몇 시에 사람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지 패턴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어서 지금 시간쯤이면 아마 아줌마랑 애기밖에 없을 거야. 우리 그냥 들어가서 때려 죽이자 라고 말하면서 오전 11시경 앞집 초인종을 누릅니다. 아내 이씨가 별 의심 없이 문을 열어줬어요. 그리고 문이 열리자마자 채군이 그 후배였던 채군이 아줌마를 밀어붙였고 무자비한 폭행이 이어졌죠. 이후에 이씨가 실신합니다. 그러니까 김군하고 채군하고 이 두 명 남자아이가 그녀를 화장실로 옮겨요. 그리고 넥타이로 손과 목을 묶어놓죠. 그러는 동안에 두 명의 여자아이 최양과 윤양은 거실 TV를 크게 틀어놓습니다.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요. 그리고 이후에 다 처리됐다 싶어가지고 거실과 안방을 막 뒤져가지고 다이아몬드 반지와 몇 가지 예물 그리고 현금 11만 원 정도를 훔치게 돼요.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이 씨가 정신을 차려요. 그리고 막 범인들한테 빌면서 내가 절대로 신고하지 않겠다. 살려달라. 그리고 우리 아이는 건들지 말아달라. 하고 애원합니다. 하지만 이때 김군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를 칼로 찔러 살해했죠. 이후에 시신을 화장실 욕조에 엎드린 자세로 물에 엎드린 자세로 넣었고요. 확인을 위해 다시 수차례 거기서 칼로 찔러요. 너무 끔찍합니다. 그렇게 죽음을 확인한 후에 거실로 나갔는데 거기에 누워있던 3살 둘째 딸이 깬 거예요. 가서 물었죠. 애기야, 너 나 누군지 알아? 옆집 오빠잖아요. 애가 방긋방긋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여요. 그러니까 김군이 채군한테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하죠. 그리고 채군은 인삼주 병이었대요. 이렇게 굵직한 병으로 아이 머리를 내리칩니다. 그리고 엄마와 똑같이 욕조로 옮겨서 물이 담긴 곳에서 애가 숨을 못 쉴 때까지 머리를 담그게 되죠. 그래서 아이가 익사로 사망했던 거예요. 저는 이걸 정말 듣고도 이 상세한 내용을 듣고도 정말 우리 이 세상에 저런 일이 가능한가라는 정말 놀라움에 정말 경악스러웠는데요. 그게 범인이 청소년 4명이었다라는 게 더 충격적입니다. 근데 여기서 애들이 그냥 나가지 않아요. 증거인멸을 해야 된다 하면서 온 집안에다 물을 뿌리죠. 그리고 나서 밖에 나가서 바로 시내에 있는 금은방으로 가가지고 아까 훔쳐온 예물하고 다이아몬드 반지 팔려고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게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 꼬리가 잡히면 안 되니까. 그리고 그냥 금품을 유기했다고 해요. 버렸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사람 2명을 죽여서 예물과 이걸 챙겼는데 예물은 뭐 아무런 의미가 없이 됐어. 남은 건 현금 11만 원입니다. 그 11만 원으로 4사람은 삼겹살을 먹었고요. 노래방에서 1시간 동안 신나게 노는데 이 돈을 모두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들끼리 약속하죠. 우리 이제 앞으로 이 이야기는 영원히 하지 말자 라고 맹세까지 하면서요. 이 사건은요, 범인의 정체도 밝혀졌고 범행 동기도, 게다가 범행 과정까지 다 밝혀지면서 너무도 충격적인 사건인데, 의외로 사건이 발생한 1997년 당시에는 크게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범인들이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재판과 처벌받는 과정이 전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범죄를 저지른 애가 청소년일 경우에 내려지는 최대 형량이 어떻게 되냐라고 보면 징역 15년입니다. 누군가를 살해하면 징역 20년, 25년, 40년 무기징역을 받죠. 하지만 청소년일 경우는 최대가 15년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요? 알아보니 아이들은 어렸을 때 실수로 전과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후에 자라나면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순 설화 아파트 사건. 1997년이면 지금으로부터 약 24년 전에 벌어진 사건이죠. 그들이 최고 구형인 15년형을 받았다 하더라도 지금쯤이면 이 4명 모두 감옥에서 나와서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 살고 있겠죠. 그들은 이제 죄를 다 뉘우치고 착한 시민이 되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서 이 사진을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출소하면 연애하고 싶어요 말하고 있는 여성 재소자인데요. 그녀가 바로 이 화순 설화 아파트 사건의 공범이었던 최양 혹은 윤양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게 방송이 된 연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소년법에 의해서 최고 형량인 15년형을 받기 위한 그러니까 이 15년형을 받으려면 굉장히 강력 사건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강력 사건이 당시에 화순 사건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로 이제 사람들이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범죄를 저질러 놓고 나가면 연애를 하고 싶다라고 좀 뻔뻔하게 말하고 있는 이 모습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녀 또한 2012년에 만기 출소했고 이제는 여러분의 gat에서, 우리의 곁에서 일반인과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겠죠. 공범인 김군과 최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흉악범이 누군가의 옆집 가정을 완전히 파탄낸 4명의 청소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보호 조치를 받기도 하고 또 사건은 그들의 처벌은 세상에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나이가 어리니까 살인을 했어도 더 적은 형량을 받아야죠. 이게 과연 합리적인 판단일까요? 정말 많은 의문과 질문을 하게 했던 화순 설화 아파트 사건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금요 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